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그리고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독일 개관 그리고 독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후 독일이 어떤 식으로 그 분할이 되고 또 이러한 분할이 어떤 식으로 분단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1871년도에 그 독일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1945년까지 74년 동안 독일은 무려 2차례에 걸친 양차 대전을 일으킨 지역이었습니다. 1차 대전 때 한 2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 2차 대전 때는 유럽 내에서만 4,7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항상 독일을 볼 때 이 통일된 독일은 언제나 우리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약화된 독일, 분할된 독일만이 유럽의 안정을, 유럽의 평화를 담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 소위 그 히틀러에 반대하는 안티 히틀러 코알리션 이 세 나라 정상은 독일의 그 분할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그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41년도 12월달 스탈린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1938년도에 이제 합병된 오스트리아, 이거는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되고, 또 1806년도에 나폴레옹이 그 세웠던 라인 동맹 같은 그런 라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래서 보호국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1938년도에 합병된 수데텐란드, 이거를 반드시 그 체코슬로바키아로 돌려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바이에른도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동프로이센 그 폴란드도 할양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처칠과 그 루스벨트는 구체적인 그 컨셉,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독일 분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1차 그 분할 시도가 테헤란에서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모스크바 그 외상회의에서는 독일은 1937년 12월 31일 이 영토, 이때 영토 그 국경선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병한 거 빼고, 수데텐 합병한 거 빼고 그 국경을 준수하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전쟁 후에 독일은 반드시 연합국에 의해서 점령 통치당해야 된다, 이런 합의를 했어요. 이런 합의 바탕하에 이제 한 달 뒤에 테헤란의 삼국 정상이 모였는데 두 가지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치는 반드시 단죄한다는 거고, 그리고 강력한 독일을 이제 출현한 것을 다시 막기 위해서 반드시 분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3년도 그 11월 달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42년 8월부터 43년 2월까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에 소련은 170만 명을 참전시켰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한 85만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6개월간에 걸친 이 전투에서 이제 그 소련은 한 113만 명이 사망을 하고, 히틀러 군대도 약 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그 당시에 최대 패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제국을 분할시키고 또 보호국으로 두든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39년도에 내가 폴란드 그 동쪽 영토를 먹었는데 니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달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칠은 갑자기 그 성냥개비 3개를 꺼내서
자, 오른쪽이 예컨대 소련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 폴란드고, 맨 이쪽이 좌측이 이제 독일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 성냥개비를 좌로 옮기면서 전부 서쪽으로 이동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를 독일말로 그대로 코테이션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건데, Wir Soldaten, die seitlich wegtreten. Wenn man dabei auf einige Deutsche ziehen trete, sei das nicht zu ändern.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군대 가면은 너희들 일렬 횡대해가지고 좌로 2보가 3보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 소련 좌로 2보가, 폴란드 좌로 2보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다가 맨 좌측에 있는 독일 그 병사 발가락을 너희들이 밟았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 얘기가. 그러니까, 자, 요렇게 지금 현재 최초의 그 폴란드 영토는 요런 폴란드 영토는 요런 형태인데, 그런데 요것은 이제 소련에다 하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은 요만큼 서진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폴란드도 이만큼 서진을 해서 지금 현재 독일과의 그 오데르나이스 강까지 진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 남아있는 독일 땅, 이건 너희들 전부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스프로이센, 그 다음에 포먼, 슐레지언,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다 새로이 폴란드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밑에 그림은, 밑에 지도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양차 대전의 주역인데, 이 두 번의 전쟁을 깨지고 나서, 독일 영토가 이렇게 쭈그러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요 코발트 색깔의 요 영토를 전부 잃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전부 잃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잃었던 이 영토만 해도 벌써 독일 영토의 한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살던 폴란드 주민들이 자 본국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고, 또 여기 살던 독일 사람들이 독일 땅으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추방 과정에서 추위와 질병과 또 기아 이런 것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할 시도는 바로 얄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밑에 크림반도 얄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약 한 3달 전에 2월 4일부터 11일간 삼국 정상이 다시 만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독일하고 베를린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분할한다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전순국의 그 대열에 포함시키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년 6월 달에 이제 나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프랑스는. 그리고 44년 6월 달에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따라서 해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성국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이제 처칠이 가만 생각할 때, 야,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데, 미국은 곧 유럽 대륙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나 혼자 어떻게 저 북극의 저 공산주의 북극곰을, 서진하는 북극곰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프랑스를 이 대열에 포함시키기로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야, 드골이 옛날에 내 친구인데 40년 6월 달에 런던에다가 이제 그 망명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얘들 그 군대 프랑스의 슬리브르 프랑스 해방군이 이제 나치에 대해서도 싸우고, 그 당시 꼭두가시 정부 위시 정권에 대해서도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전국에 또 레지스탕스도 또 저항해왔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승전국 대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래서 43년 12월 16일 날 프랑스는 승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이 얄타 회담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자, 비밀협정으로 체결한 건데, 소련이 독일이 패망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 두세 달 내에 내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미국에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은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집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소련이고, 영국, 저 밑에 오른쪽이 미국, 좌측이 프랑스고, 독일 땅뿐만 아니고, 저 동독 지역에 있는 그 베를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4등분으로 분할됐다. 요 분할된 것은 이제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들락날락한데, 그러니까 요 빨간 지역은 이제 2차, 마지막 끝날 때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전체는 이제 23개 그 구로 돼 있는데, 예, 근데 요 9개 구는 이제, 소련군이 점령한 것이요. 그래서 61년 8월 13일 날, 그때 그 베를린 장벽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요런 라인을 따라서 설치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마찬가지로 전승 4개국에서 분할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년 이후, 패전 이후의 독일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날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명의 주요 그 정부 수반인데, 이 사람들은 5월 23일 날 체포돼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칼 데니츠라는 사람이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루츠 폰 크로지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4월 30일 날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자살하는데 하루 전날 29일 날 이제 유서를 써놓고, 그 유서에 뭐라고 했냐면, 칼 데니츠 보고 이 양반을 라이스 프레지덴트 여제국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비페사버 베아막, 네가 나치 군대 총사령관 해라, 이제 그렇게 유서에 적어놨고, 또 이 밑에 크로직한테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전쟁 기간 내내 그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재무장관으로 네가 실질적인 이제 찬슬러 총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 살림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써놓고 간 것이죠. 그러면서 45년 6월 5일 날 승전국들은 이제 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일, 앞으로 베를린, 이거는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이제 승전국의 그 손안에 이제 전부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승전국이 행사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베를린 선언이다. 그 다음에 5월 8일 날 무조건 항복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전후 독일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확정 지을 것인가 해서 마찬가지로 승전국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요번에는 포츠담에서 모였습니다. 이 포츠담은 독일 베를린에서 약 한 30km 남쪽에 있는데 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모였다.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루스벨트가 사망을 했고, 그 후임으로 이제 투만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탈린 그대로고, 맨 처음에 영국은 처칠이 했다가 도중에 이제 하원에서 처칠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레먼 애틀리로 교체가 되고, 이 회담에 프랑스는 불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츠담 회담의 주인공은, 그 주빈은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은 나는 그 프랑스는 재수없어서 못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서 아예 초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날 마지막 날 그 체결한 포츠담 협정에는 프랑스도 서명을 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 여기가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그 장소 시츠일렌호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30km 남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베를린은 완전히 폭격으로 성한 그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여기가 이제 그 유일하게 남아있던 데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그림 가운데 지금 요 빨간 꽃들이 보이죠? 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모양인데, 이 사이에 빨간 꽃을 심어놓고 하얀 꽃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그 연합국들은 여기 이제 스탈린이 그 뭐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회담을 하는데, 잘 봤지? 네가 지금 요 가운데 있고 우리 자유 그 연합 진영들이 전부 너를 뺑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꼼짝 마라.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 제스처를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시츠일렌호프는 조금 전에 요 시츠일렌호프는 독일의 마지막 황제 그 빌헬름 2세가 이제 자기 그 며느리 위해, 시칠리아 그 며느리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거다. 만든
완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월 2일 날 이제 포츠담 협정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점령 지역을 이제 확정하고, 그리고 연합국 통제에 설치하는 문제들이 전부 망라돼 있고, 그리고 연합국 통치 원칙 OD라고 하는 그 통치 원칙이 여기에 전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후 독일은 완전히 그 나치 잔재를 전부 청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나치와 데나치피치어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1946년도 1월 달에 연합국 통제위원회가 이제 탈나치 관련해서 훈령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모든 나치 관련된 거, 예컨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무슨 법조문이나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데 걸쳐서 모든 나치 관련된 건 전부 없애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치 관련된 사람들이 한 850만 되는데, 이 전부 잡아다가 점령 구역별로 전부 단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치 관련해서 무슨 서적이나 아니면 뭐 배지나 제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폐기하라는 겁니다. 비군사화, 그러니까 전후 독일은 철저히 무장 해제를 해서 비군사화한다 하는 그런 얘기고, 민주화, 그 다음에 탈집권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을 때 이제 나치 피해를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지방정부로 전부 분권화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 생산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해체, 데몬타주, 중공업 산업시설을 해체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국이 이제 독일을 통치하는 바로 그 5D 원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츠담 협정에서는 이제 전쟁 종식이 됐고, 유럽 내에서, 그리고 유럽의 국경선들이 확정됐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프로시아의 그 북부 영토, 칼리닝그라드, 이거는 이제 소련으로 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데르나이스의 강을 이제 독일과 그 폴란드의 국경선으로 한다. 이제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유보 조항은 뭐냐면, 독일과 폴란드가 이제 우호 강화 조약을 만약 체결해서 그 조약 안에 이제 어떤 국경선 관련해서 조항이 있을 때,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오데르나이스 강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90년 9월 12일 날 2+4 조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은 오데르나이스 강이다. 거기에 딱 아예 선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나라 간에, 이 폴란드, 독일 간에 뭐 강화 조약이 없더라도 이제 앞으로 영원히 오데르하고 나이스는 양국 간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협정에는 이제 전쟁 배상금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의 2차 대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뭘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독 내에서 이제 자기네 그 할당 점령 구역이 동독이니까 동독 지역 내 주요 그 산업시설, 생산시설 이런 것들 전부 해체해서 모스크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서독 지역에서 해체 작업을 잠깐 시작했다가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동서냉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의 이렇게 약화된 서독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독일의 산업시설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군비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바꿔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서독이 어떻게 승전구역에서 분할됐나 이 과정을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은 이 4등분된 독일이 어떻게 동서독 두 체제로 분단으로 발전되면서 분단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다음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봐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